풍하. 안녕하세요, 웅쌤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프랑스 대혁명이 있고 나서 여러가지 혼란상을 수습했던 나폴레옹, 이 나폴레옹이 통영정부를 만들고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하면서 또 정치도 수습을 하면서 얻은 지지율로 인해서 이제 황제가 되는 모습까지 한번 우리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프랑스 혁명의 성공이야 실패야를 두고 선생님이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하면서 다른 나라와 전쟁을 했으니까 정복을 했겠죠. 전쟁이 벌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프랑스 대혁명의 여러 가지 이상들이 유럽 전체에 퍼진 결과 그리고 영향 같은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비 오는 날 마치 이제 프랑스 혁명의 이상이 유럽 전체에 소나기처럼 내리는 상황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요, 나폴레옹을 제우스로 좀 표현을 해가지고 프랑스 혁명의 이상을 구름으로, 그리고 그 구름 안에서 나오는 빗물이 내리는데, 이런 프랑스 대혁명의 이상을 또 막기 위해서 메테르니히라는 오스트리아의 이제 재상 출신이 큰 우산을 들고 막으려고 하지만 결국엔 뚫린 구멍 속으로 혁명의 이상이 스며들어서 여러 가지 혁명들이 벌어지는 상황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한번 프랑스 대혁명의 영향이 어떻게 미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폴레옹은요, 아까 말했다시피 전쟁을 정말 잘했어요. 포병 출신이었는데 여러 가지 전략 전술들을 잘 짜서 주변 국가의 전쟁에서 되게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머쥐어 갑니다. 근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포병 출신 나폴레옹이요, 육전에서는 정말 강합니다. 근데 해전에 대해서는 크게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럽 전체를 정복을 하고 이제 유럽 전체를 이렇게 지배하는 정복자가 됐지만요, 영국이라는 대상은 섬나라다 보니까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해군이 이제 부족했었던 이제 나폴레옹 입장에서는요, 영국을 다른 유럽 국가와 좀 약간 왕따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지배하는 국가와 자신의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들에게 앞으로 영국과는 유럽 대륙과 봉쇄를 해서 영국을 아예 말라 죽여버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를 대륙 봉쇄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륙 봉쇄령을 딱 엄포를 했는데 사실 영국 입장에서는요, 꼭 유럽이 아니더라도 저기 식민지가 이제 독립이 됐죠. 미국이나 아메리카 대륙 쪽으로 이제 교통을 하면 됐으니까 크게 영향이 없었는데, 이 유럽에서 동쪽으로 가면 러시아가 나오죠. 러시아라는 나라는 영국과 교류를 좀 끊기가 굉장히 이익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몰래 계속 나폴레옹의 말을 안 듣고 교역을 이어나갔습니다. 자, 그 상황을 알게 된 나폴레옹은요, 전 유럽 국가에게 저 러시아를 내가 혼내주는 걸 보면서 너희들이 좀 느끼는 바가 있어라 라고 하면서 80만 대군을 이끌고요, 러시아로 쳐들어갑니다. 80만 대군이요. 그래서 러시아 원정을 막 떠나고 연전연승에 이제 나폴레옹이 또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러시아 온도가 어떻습니까? 엄청 춥죠. 결국 이 80만 군대가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이겼지만 이 추위와의 전쟁에서 져서 결국 뒤쫓아오는 러시아 군대에게 워털로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이 나폴레옹은 몰락하고 맙니다. 이렇게 나폴레옹 유럽 정복은 비록 실패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또 점령한 지역에서 프랑스 혁명의 이상, 자유, 평등, 박애라는 여러 가지 정신들이 있는데, 이게 두 가지로 정립이 됩니다. 하나는 자유주의와 하나는 민족주의입니다. 이 자유주의 같은 경우는요, 우리 인간들은 평등하고 자유롭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 같은 것들이 퍼져야 된다라는 사상이었고요. 민족주의 같은 경우는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좀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미 하나의 국가에 하나의 민족이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요, 이 민족주의를 영향을 받으면 우리 민족은 위대해,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훨씬 뛰어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민족을 이제 공격하거나 침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요. 반면에 하나의 민족의 여러 가지 국가들로 쪼개져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통일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민족끼리 뭉쳐야 돼 라는 거죠. 마지막째, 아까 선생님 두 번째라고 했는데 세 번째 유형이 있네요.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 한 나라에 여러 가지 민족들이 같이 통치받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독립을 하려고 하겠죠. 각 민족끼리 민족의 국가를 만들려고 노력할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퍼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민주주의 해야 되고요. 왕 없어져야 됩니다. 왕의 권한들이 다 없어져요.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니까 귀족들이나 성직자들이 누리고 있던 특권들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민족주의가 되면요, 그때 당시에 유럽에는 뭐 오스트리아, 뭐 제국, 뭐 여러 제국들이 있었는데 그 제국들이 다스리고 있는 땅에는 하나의 민족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민족들이 독립한다고 날뛰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니까 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워털로 전투로 패배하고 나서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 메테르니히라는 오스트리아 재상 출신 중심으로 회의를 열게 됩니다. 회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모든 원인은 프랑스 대혁명 때문이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프랑스 대혁명 이전으로 되돌리면 돼. 그 중요 내용은요, 공화정이었죠, 프랑스가. 그래서 공화정을 다시 없애고 다시 왕이 통치하는 정치로 되돌려 버립니다. 이걸 왕정복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의 국가가 너무 이제 세지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세력 균형을 위해서 당시 유럽의 강대국이었던 러시아, 오스트리아, 영국, 프로이센이라는 국가가 사국동맹을 만들어서 유럽을 감시하게 됩니다. 사국동맹이 만들어지고요. 마지막으로 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결의를 하게 돼서 이러한 여러 국가들과의 체계가 잡힙니다. 유럽에 대한 체제가 잡히죠. 이 체제를 빈 회의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해서 메테르니히 중심이라 해서 빈 체제라고 부릅니다. 유럽 전체가 이 빈 체제라는 커다란 우산을 함께 쓰게 된 것이죠. 그 우산은 메테르니히가 쥐고 있고요. 그래서 몇 차례 민족주의, 자유주의 운동들을 막아냈습니다. 이 국가들이 협업해서 막아냈는데, 하지만 한계가 있었죠. 이미 소나기처럼 내리는 프랑스 혁명의 이상들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먼저 균열이 일어난 것은요, 저 동쪽에 있었던 그리스였습니다. 당시 그리스는요, 오스만 제국이라고 하는 아랍 민족, 이제 이슬람을 믿는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요. 원래 빈체제 하에서는요, 민족주의의 영향으로 그리스가 이제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다 보니까 그리스 민족이 독립을 한다는 거야. 근데 원래 같으면 안 돼요. 왜냐, 민족주의니까. 프랑스 혁명의 영향이니까 이걸 하면 안 돼가지고 막으려고 했는데, 이 유럽 사람들 인식이요, 이슬람 사람들은 아예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인들은 어떻게 보면 유럽의 문명의 발생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역이 오스만 제국의 통치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느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국동맹들 중에서 이탈자가 나오게 되면서 그리스 독립을 지원하게 되고요. 결국 그리스는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아주 견고했었던 빈체제라는 우산에 하나 둘씩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프랑스에서 균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프랑스는요, 아까 왕정 복고 때문에요, 샤를 10세라는 왕이 프랑스 왕으로 다시 등극하게 되는데요. 이 왕은요, 이전에 루이 16세가 누리던 그 절대 권력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구제도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하지만 프랑스 혁명을 이미 일으킨 프랑스 국민들은 그걸 참고 있을 리가 없겠죠. 결국 1830년 7월에 혁명이 벌어지고요. 여러 바리게이트, 그 도시에다가 막 장롱 놓고 총싸움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샤르 10세를 물리치고 프랑스 대혁명 때 참가했었던 귀족 출신이었던 루이 필리프라는 사람을 시민의 왕이라는 호칭과 함께 새로운 왕으로 등극시켜 버립니다. 그와 동시에 왕이 법에 의해서 제한받는 통치, 바로 입헌군주제를 수립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프랑스 혁명도 이제 점차 마무리되나 싶었는데요. 이 루이 필리프 하에 있었던 이런 입헌군주제 하에서 실제로 정치를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이 사실 소수지주와 자본가들이 정치를 주도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이름만 바뀌었다 뿐이지 그 전에 있었던 성직자와 귀족 중심의 정치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습에 대해서 분노했었던 중소시민들 그리고 노동자들이 이들이 힘을 합쳐서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돈 많은 사람들만 있었던 선거권을 돈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이제 선거권을 확대하고요. 그리고 기본 임금조차 제대로 챙겨받지 못했던 여러 국민들의 생존권을
좀 보장해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1848년 2월 혁명이 일어났고요. 이 2월 혁명이 성공하게 되면서 다시 입헌군주제는 없어지고 공화정, 프랑스 제2공화정이 수립되게 됩니다. 제1공화정은 프랑스 대혁명 때 있었죠. 자, 이 제2공화정이 수립되고 나니까요, 이 빈체제에서 막으려고 했었던 혁명의 영향이 아예 프랑스로 다시 되돌아간 거잖아요. 근데 이걸 지켜보고 있었던, 지금까지 참고 있었던 여러 유럽 지역에, 유럽 전역에 확대되게 됩니다. 정말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유럽 전체 영역에서, 심지어 이 오스트리아 내부에서도 여러 민족이나 자유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반란이나 막 이런 영향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메테르니하에서 빈체제가 결국엔 빈체제가 붕괴되게 됩니다. 우르르 무너진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빈체제에 무너진 영향을 받고요. 이 내용은 조금 별개의 내용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요, 영국은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을 통해서 입헌군주제를 수립했었죠. 그때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전통을 수립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국은 아까 말했듯이 사국동맹에 들어가서 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막을 만큼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영국은 프랑스와는 다르게, 프랑스는 막 총, 칼, 거리로 나가서 싸우고 대혁명, 피를 흘리고 막 단두대 이런 거였지만, 영국의 자유주의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발전되게 됩니다.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서인데요. 여러분 124쪽, 교과서 124쪽에 보면 역사탐구 부분에 영국의 선거법 개정이라고 해서 1차 개정부터 5차 개정까지 점차 돈 없고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 선거권을 주려고 했었던 노력들이 법으로 계속 발표가 됐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점진적인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건 1832년 선거법 개정인데요. 이때 상공업자들과 중간 시민층까지 참정권을 획득하게 되면서 이 프랑스처럼 굳이 밖에 나가서 싸우고 전쟁을 하고 할 필요가 없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법 개정을 통해서 점차 권한을 넓혀주는 거죠. 물론 강력한 반발도 있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해서 하층 민중들이 이제 결합을 했고 인민헌장을 해서, 이것도 124쪽에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을 합니다. 뭐 21세 이상 모든 남자들의 선거권을 인정해라. 그리고 하원 위원, 그러니까 의원이 되려면은 그 자격이요, 돈이었나 봐요. 그래서 재산으로 제한하지 마라. 그리고 하원 의원의 임기는 그때 당시엔 7년이었는데 1년으로 해라. 그리고 뭐 인구 비례에 의한 평등 선거구제를 실시하라. 의원들에게 연봉을 지급하라. 그때 당시에는 의원들한테 연봉을 안 준 거야. 그러면 우리 같은 흑수저들은 국회의원 못하죠. 돈도 안 주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다 했겠죠. 그러니까 연금 줘라. 연봉 줘라. 그리고 비밀투표제를 실시해라 라는 요구사항들이 담긴 인민헌장을 발표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인민헌장 운동은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실패했어요. 실패했지만 결국에는 이 영국에서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특권 계층들이 점차 법 개정을 통해서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이 인민헌장의 내용들이 거의 다 반영이 됩니다. 한 가지 안 들어가는데요. 하원의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라는 안 들어가고 나머지 건 다 반영이 됐습니다. 1년이면 너무 선거가 잦았죠. 그래서 반영을 안 한 것 같고, 선거법 개정을 통해 점진적인 확대를 통해서 영국은 자유주의 발전을 이뤘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인데요. 여러분 보실 때 어떻습니까? 자, 프랑스 유형과 영국 유형으로 나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랑스 유형은요, 나라의 통치권을 가진 특권 계층들이 자신의 권리를 놓지 않기 위해서 아둥바둥 대다가 결국 유혈이 낭자한 폭력 사태까지 가게 됐고요. 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비록 반발들이 몇몇 있었지만 이 통치권을 가진 사람들이 점차적인 법 개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큰 혼란 없이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했었을 때 이 프랑스 유형과 영국 유형의 과정과 경과를 이제 마음속에 잘 새기고요. 자신의 인생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날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풍바.